무지무지하게 반갑습니다. 한 달하고 한 일주일, 한 40여일 만에 밤방송 여는 것 같으네요. 많이 반갑고요. 중요한 이벤트가 순서대로 이제 남았어요. 버냉키의 잭슨홀 연설 역시 생각했던 대로, 예측했던 대로 립 서비스로 끝났습니다. 뭐든지 준비되어 있다는 얘기, 드라기가 했던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립 서비스고, 처음 발언 나온 이후로는 다우가 기대감에 올랐다가 에이씨 별거 없잖아, 그래서 방송 도중에는 도로 상승분을 반납을 하다가, 그러더니 또 버냉키가 준비는 돼 있다 이거죠. 실업률에 대한 우려감을 상당히 표시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은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투자자들의 심리인데, 지금 어차피 나온 얘기는 다 예측했던 그 상태예요. Q3는 9월달에 시행할 건지 말 건지. KKS 어서 오시고, 들락날락 튕기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버냉키 얘기는 핵심은 경기가 안 좋아진다면 추가적인 부양책을 쓰겠다. 단 실업률이 굉장히 신경이 쓰인다. 그 얘기를 했고요. 물가도 체크를 해봐야 돼요. 지난번 QE1, QE2를 했을 때 결국 결과적으로는 실패를 한 것과 마찬가지고, 요번에 QE3를 할 수 있을까? 글쎄요. 그런 거는 신경을 쓰냐고요? 그놈이 신이지 인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신이에요? 누가 매니저가 벙어리 줬어? 점상님 어서 오십시오. 마인드 9 어서 오시고요. 근데 장을 오르락 내리락 말 한마디에 움직임이 생기니까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버냉키가 요번에 Q3는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공화당 측에서는 롬니는 만약에 대선을 잡게 된다면 버냉키 모가지부터 치겠다 그래 놨습니다. 오바마가 대선에 다시 된다면 괜찮을 텐데, 공화당이 잡는다면은 버냉키는 모가지가 잘린다, 그런 얘기예요. 어찌됐든 버냉키 연설은 별로 기대하시지 말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뭘 주시해서 볼까요? 이벤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은데, 우리가 주시해서 봐야 할 게 뭐가 있을까요? 럭키미 어서 오시고. 뭐 있어요? 여러분들 그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언급을 해 보십시오. 뭐가 중요하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타로스 어서 오시고. 22 순서대로 봅시다. 그 이전 22 이전에 강선배 어서 오시고. 그것보다 중요한 것들 많아요. 내일은 다우가 휴장입니다. 휴장이고, 심숫자 어서 오시고. 내일은 다우가 휴장이고, 9월 4일 날 미국의 ISM 지수가 나와요. 그 이전에 내일은 중국 PMI가 있습니다. HSBC PMI 중국 자체적으로 발표한 게 계속해서 50을 넘겼었죠. 근데 엊그제 나온 게 49.2가 나왔어요. 중국 PMI가. HSBC가 또 나올 거예요. 시장에서 중요도는 HSBC가 더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그것도 주시해서 봐야 되고, 중국이 부양책을 쓸 것인가? 저는 아니다라고 역시 얘기 드렸어요. 왜냐면 미국이나 중국 쪽이나 요번에 그 대선이 있어요. 다 정권 대선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부양책을 펴지 못한다예요. 중국도 고작 할 수 있는 거는 두 번의 금리 인하가 실패를 했기 때문에 지준율 정도는 손댈 수 있을진 몰라도,
금리를 또 손댄다면은 실패감은 더 커질 것이다라는 얘기고, 요거 우선 장을 움직일 수 있는 거, 출렁거릴 수 있는 거를 지켜봐야죠. 월요일 날은 중국 PMI 지수 보시고, 그 다음에 화요일 날은 ISM, 미국의 ISM 지수를 보시고, 일정표는 제가 따로 올려놨으니까 보시면 될 겁니다. 중요한 일정표 다 올려놨어요. 게다가 유럽의 다른 이벤트도 봐야죠. 뭐가 있는지. 6일 날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6일 날. 22에 정책 회의가 있고 드라기의 연설이 있습니다. 영해 인사드렸네요. 오빠 미팅 어서 오십시오. 드라기의 연설이 있습니다. 인사는 잠시 또 생략을 할게요. 녹화 중이니까. 요거 중요하다고 봐야 됩니다. 여기에서 어떤 뭐 부양책이 나올 것인지. 그런데 연관돼서 독일하고 독일의 중앙은행이 지금 계속해서 ECB의 은행화를 라든지 국채 매입을 반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독일 중앙은행 총재가 배수진을 폈습니다. 나 사퇴하겠다. ECB가 국채를 매입한다든지 한다면 나는 사퇴를 할 것이다 라고 배수진을 폈습니다. 작년에 중앙은행 총재도 결국 그 문제로 사퇴를 했어요. 같은 건으로 두 번 사퇴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독일 정부 측에서 일단 보류를 했습니다. 참어라. 사퇴하지 말고 참어라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게 상당히 중요한 건이기 때문에, 22는 드라기는 요번 버냉키 연설 때 잭슨홀 연설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IMF 총재와 같이. 그런데 바빠서 참여를 못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시장에서는 드라기가 바쁘다고 얘기한 거는 뭔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굉장히 지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시장은 불확실성을 싫어해요. 주식시장은 불확실성을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유리한 쪽으로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각자의 투자자들 심리는 똑같아요. 개미든 메이저든. 메이저는 사실 개미들을 꼬시는 거니까, 인사는 잠시 생략하도록 할게요. 어쨌든 ECB 드라기의 어떤 정책이 나오는지 주시를 해보시면 될 거예요. 양적 완화를 한다? 절대 미국이 먼저 하지는 않을 겁니다. 유럽 쪽에서 먼저 한다면은 그때 가서, 이거는 그 이전에 방송하면서도 제가 드렸던 얘기예요. 11일 날 그리스의 국채 입찰이 또 있어요. 그리스 실사단이 방문을 한 후에 그 결과를 보고 그리스 재정 긴축을 연장을 해줄 것인지 말 것인지를 독일에서 결정을 하겠다. IMF 실사, 트로이카 실사 중순경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12일 날 ESM에 대한 독일 헌재의 위헌 판결이 있습니다. 그죠? ESM에 대한 위헌 판결. 이 결과에 따라서 ESM 출범이 정상적으로 될 것인지 못할 것인지가 결정이 또 날 거고요. 더불어서 이것과 아까 트로이카 실사 결과에 따라서 그리스를 봐줄 것인지 못 봐줄 것인지도 결정이 나는 겁니다. 더불어 이제 중요한 게 9월 달에 굉장히 많이 몰렸어요. 네덜란드 총선도 몰려있고, 또 요날과 12일과 13일 날 FOMC가 있다. 여기가 분수령이라고 보시면 돼요. 분수령. 버냉키가 이때 다시 한번 QE3 얘기가 나오느냐. 요번에 추가적인 부양책을 할 수도 있다는 언급을 했지만, 립서비스이지만 할 수 있는 건 극히 제한적이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제한적이다. 그렇다면 버냉키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MBS 모기지 매입이라든지, 아니면 뭐 국채를 또 매입을 한다든지. 그 OT는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이제 못해요. 단기 국채, 장기 국채 교환은 남아있는 게 없어요. 더 이상. 여기서 이제 국채의 중요점을 또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요거 지난 이후에 10일, 13일 아마 분수령이 될 겁니다. 13, 14일 날은 G20 재무장관하고, 그 다음에 글로벌 중앙은행 총재 그 모임이 또 있어요. 그리고 14일 날은 EU의 재무장관 회담이 있고, 15일 날은 EU 그룹의 전체 회의가 있고, 뭐 하여튼 줄줄이 몰려 있다. 분수령은 12일, 13일과 더불어서 같이 그 날짜 조금 이후에 나타나겠지만, 트로이카에 대한 그리스에 대한 트로이카 실사단 결과가
있을 겁니다. 또 있어요. 9월 12일인지 13일인지 날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빼먹으면 안 되는 거 있습니다. 미국의 국채 입찰. 미국의 국채 1540억 달러인가 됩니다. 대략 1540억 달러 되는데 국채가 규모가 커요. 장기물입니다. 단기물은 빼고 장기물인데 1540억 달러 정도, 1500억 달러라고 칩시다. 요 국채 입찰을 나올 때는 국채로 돈이 들어가잖아요. 입찰을 받기 위해선. 증시는 조정을 받는 그런 시기예요. 국채 입찰할 때는 작은 금액일 때는 상관이 없는데 큰 금액일 때는 돈이라는 거는 글로 흘러가기 때문에 증시는 조정을 받는다. 이게 겹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주에. 그래서 그 단기 장기의 국채를 바꿔주는 오퍼레이션 테스트 6월 말 끝날 때쯤에 해갖고 버냉키가 어떤 발언을 할 것이냐, 그때 FMC라든지 ISM 지수를 보고서 결정을 내릴 것 같다라는 얘기 드렸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 12월까지 연장을 했죠. 연장을만 했고 지금 버냉키가 쓸 수 있는 카드는 저금리 정책을 연장을 한다든지 요번에 연설에서 나왔듯이 국채를 매입을 하든지 MBS를 매입을 하든지 뭐 요런 것들 고작 QE3는 못한다라고 저는 거의 그렇게 단정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못해요. 정권이 바뀐 다음에나 가능하지. 지금 못해요. 그래서 유럽 쪽에서 먼저 시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드라기가 한다고 하더라도 미국 쪽에서 못하고 개인적으로 장중에 방송하면서 언급드렸던 얘기는 9월 중으로 유럽 쪽보다는 미국 쪽에서 어떤 소식에 의해서 장이 크게 출렁일 걸로 예측을 한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또 있죠. 7일날 잠시 빠졌는데 7일날 미국의 실업률이 발표가 돼요. 요 결과에 따라서 12, 13일 그 버냉키 FMC에서 방향은 좀 정해줄 거예요. 방향은. 언급은 하더라도 당장 시행은 못할 거다. 그렇다면은 이게 참 예민한 중요한 건데도 민감한 사항인데 사실상 민감한 사항이에요. 독일 입장에서는 ECB에다 대고 압박을 가했죠. 배수진을 펴고 중앙은행 총재가 나 사임을 할 거야. 니들 자꾸 그렇다면은. 그죠? 그래서 ECB가 국채 매입을 할지 지금 23주째인가 국채를 매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23주째인가 그렇게 돼요. 전혀 안 하고 있고 ECB한테 은행권을 부여하는 것도 은행 면허를 부여하는 것도 독일은 반대를 하고 있어요. 가장 큰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그 카페 게시판에도 올려놨지만 독일은 5개 국가에 대한 그 유로존 탈퇴에 대한 시나리오를 작성을 해놨다라는 비밀 보고서가 유출이 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의도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자, 그리고 버냉키 연설은 얘기 드렸지만 립 서비스로만 끝났다. 립 서비스만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정도로만 보시면 됩니다. 우리 그 금요일날 야간 선물이 사실 조금 올랐어요. 올라서 1.6% 정도 올랐지만 요거를 코스피 지수로 환산을 해봐도 지금보다 차이가 크진 않습니다. 그렇게 크게 반영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뭐 지금은 우리 장이라는 거는 원래 외인들의 놀이터예요. 또 월요일날 미국이 다우지수가 쉬기 때문에 우리는 데리고 놀기 아주 좋은 상황입니다. 금요일날 장 막판에 수급상으로 아주 재밌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한 1분도 안 돼서 기관이 던진 1200억을 외인들이 홀딱 받아갔어요. 막판에 동호가에 1200억을. 그래서 매도 물량이 매도가 조금 많았었다가 막판에 456억으로 줄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1200억 중에서 600억 정도가 삼전자 겁니다. 삼전자. 동호가의 물량을 받았어요. 요건 아마도 일본에서의 그 판결을 예측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본에서의 판결은 다운로드에 관한 특허이기 때문에 미국의 판결과 크게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다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단타성으로 단기성으로 물량을 받은 것 같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상승을 하더라도 저는 상승폭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라고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보고 있고, 아시아 시장에서 가장 먼저 열리는 이스라엘은 지금 약보합 상태인 상태고, 내일 아침에 7시에 미선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내일 미선이도 실래나 참 다 오시면은, 그러면 우리 장은 정말 그 변동성은 있겠지만 만기 전주기 때문에 예측하기 정말 힘든 그런 하루가 될 겁니다. 자, 차트만 한번 접근을 해봅시다. 이제 차트로, 차트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락이 나왔죠. 이걸 5개로 본다면은 5개 파동으로 인식을 하고요. 3개 파동. 그 다음에 요게 5개로 뭐라 그랬죠? 리딩 다이어고널 형태로 반등이 강하게 나올 거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예측을 해서 언급을 드렸던 사항이에요. 반등을 지금 3개의 파동으로 보냐 5개의 파동으로 보냐의 차이예요. 이걸 5개의 파동으로 본다면 조정파가 깊어집니다. 깊어지고 3개의 파동으로 본다면 하나의 파동이 남았어요. 확대 좀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간 거에 대한 눌림을 봐야 됩니다. 지금 이평선으로 매매 기준을 잡으시는 분들은 지난주 마감 이틀 전까지 여기에 이평선이 3개가 몰려 있었어요. 22평, 122평, 202평. 이 3개가 굉장히 강한 지지 역할을 해줬는데 그걸 동시에 깨고 내려왔습니다. 이틀 동안에 깨고 내려왔고, 분봉상에서 보면 이게 작은 파동으로 5개 파동이 보여요. 분봉상으로. 이거를 5개 소파동으로 인정을 해주느냐 마느냐인데, 우선 이게 3파동이라면은, 파동이라는 건 원래 이쪽 저쪽 예측을 다 해놔야 됩니다. 이 전체에 대한 눌림자를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정확하게 한마디 눌림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마디도 채 안 내려왔네. 그래서 저는 1880 부근 이 자리는요, 그 80 부근은 이때 어디죠? 여기 꼬다리 보이시죠? 요날 종가가 1896이고 요날 종가가 1897이에요. 그러면은 월요일이 됐든 화요일이 됐든 일단 아래쪽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1897을 이탈을 하게 되면은 하락폭이 커져요. 조정폭이. 그러면은 이거 전체에 대해서 짧은 반동 후 쭉 뺀다는 얘기예요. 1850 부근까지 깊어집니다. 1897을 깨고 내려갔을 경우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만약에 상방으로 본다면은 위로 보게 되면은 이날의 고점 있죠. 여기 고점 31입니다. 1931을 뚫고 올라갈 경우에 여기 다시 한번 테스트 할 거예요. 이게 하루 만에 일어나는 게 아니니까 월, 화, 수 중에 보시면 돼요. 3일 중에 다음 주를 대비하시는 분들은 이 3일 중에 혹시라도 하루라도 이 저점을 깨고 내려온다면은 242평이 거기 있어요. 이평선 기준으로는. 그러면 최소한 1870, 80까지는 내려올 거다. 50에서 70 정도 떨어질 거고 더 내려올 수도 있어요. 하방으로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위로 요때 고점을 올라타서 안착을 시킨다면 여기 테스트하거나 이거를 한번 상회하는 흐름까지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1960이나 64 부근 고점이죠. 여기. 그거를 같이 확인을 하셔야 될 거예요. 같이. 뭐 파동 얘기하면 좀 복잡해집니다. 이걸 파동으로 본다면 단기적으로 익스펜딩 좀 확장형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빼고 얘기합시다. 복잡해지니까 그냥 간단하게 단순하게 볼 때가 오히려 더 잘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밀린다 그러면 이거 전체 상승에 대한 눌림자를 계산을 하셔서 한 마디가 1880 부근이고 두 번째 마디가 1850에서 60 부근이니까 하방이라면 5, 60까지 기다리자.
기다리자란 얘기고요. 이게 세 개의 파동으로 하나의 상승이 더 남았다. 한 마디 상승이 남았다 그러면은 여기 저점만 이탈시키지 않는다면은, 그리고 요것만 돌파를 한다면은 여기 고점 테스트하러 간다 라고, 그리고 쌍봉으로 다시 눌림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거는 분석은 장중에 이챗방에다 캡처해서 올린 차트가 있어요. 이챗 갈무리를 한번 볼까? 누가 있나? 그건 나중에 보도록 합시다. 그렇게 판단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국채 얘기를 드렸는데, 양적 완화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미국이 2차 양적 완화까지 했을 때 저금리 정책을 펴는 거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돼요. 2014년, 2015년까지 저금리 정책을 유지를 하겠다라고 버냉키는 얘기를 했는데, 왜 이 저금리 정책을 폈을까요? 왜? 뭐 땀시? 문제는 이거예요. 물가를 잡기 위해서. 하이퍼 인프를 잡기 위해서예요. 저금리 정책을 펴면서, 그렇다면은 저금리 정책을 펴게 되면 국채, 우리가 흔히 한동안 이상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국채하고 주가는 상반된 흐름인데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죠?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국채가 안 팔린다는 얘기예요. 국채 금리가 떨어진다? 그럼 국채가 열심히 팔린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물가를 잡기 위해서 저금리 정책을 펴고, 양적 완화를 할 때도 6월달에 언급을 할 때도 물가 상승률 상승 없는 양적 완화를 펴겠다, 뭐 요런 얘기까지도 했었어요. 기억을 하실 겁니다, 버냉키가. 근데 버냉키는 사실상 지금 이제 다음 정권에 대한, 다음 정부에 대한 지금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롬니 같은 경우는 버냉키 모가지부터 친다고 아까 얘기 드렸지만, 지금으로서는 그 중요한 대선이 있기 때문에 대선 전에 어떤 정책을 폈다가 혹시라도 그게 먹히지 않았을 경우에는 비난을 모두 한꺼번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섣불리 부양책을 펴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고 얘기 드렸고, 요런 거 이전에도, 이전에 말씀드릴 때도 빨라야 대선 후 12월 말 내년이나 돼야 QE3 언급이 나오든지 시행을 하든지 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언급을 드렸었던 겁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그런 다음 주의 흐름은, 하방은 목요일 금요일 저점 이탈하는지를 보시고, 상방으로는 1930, 31을 뚫고 올라가는지를 보시면 될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흐름상으로는 사실 한마디가 조금 더 남았다고 봐요. 작은 파동으로라도 한마디가 한 번 더 남았다라고 예측을 하기 때문에, 밀리더라도 바로 되밀리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움직임을 주다가 올라갔다가 내리꽂고, 그리고 여기서 바로 빠지는 게 아니고요, 다시 한번 강한 반등을 줬다가 다시 내려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건 뭐 파동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머리 아파지니까 여러분들도. 그리고 나서 큰 하락이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 차트도 그렇지만 우리 차트는 1980년 차트밖에 없어요. 그건 증권사에 보시면은 중요한 게 있는데, 레인저분들이랑 같이 봤던 차트 중에서 다우 차트 1902년도부터의 차트를 한번 볼게요. 요거는 제가 따로 저장하고 있는 이미지인데, 보이시나? 좀 키워볼까요? 1902년도부터입니다. 1902년이고 지금의 모습 여기에요. 지금 보이시죠? 어떻게 보여요? 멋있다. 로고 적용한 차트입니다. 로고 적용한 차트예요. 그쵸? 이런 모습. 게다가 요것 말고 죄송합니다. 자료를 그 게시판에도 많이 올려놨지만 S&P 500 요거는 S&P 500 차트예요. 요거는 언제부터죠? 1960년도부터
요것도 사이즈 좀 키워볼게요. 1960년부터예요. 아까는 1900년부터고 요거는 1960년부터. 이것 역시 봉우리를 저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더불어 나스닥 차트도 있어요. 나스닥 차트. 나스닥 차트 어디 갔노? 나스닥. 요거 이채빵 거 따왔습니다. 자, 제가 예측을 했던 건 요거예요. 5개 파동을 한 번 더 만들자. 한 번 더 만들어서 이 고점에서 여기서 밀릴 수도 있고 고점을 높이는 흐름이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다. 추세대를 만들어서 내려왔다가 대반등이 한 번 나옵니다. 그래서 2000을 아래 위로 상회하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 이건 가능성일 뿐이에요.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미지를 따왔습니다. 방금 어디 갔노? 나스닥 거. 오케이. 요건 나스닥 차트예요. 요건 언제부터냐? 70년 1900 요게 1900 S&P 500 1960 그 다음에 나스닥 78년 전부 다 꼬다리가 이거 저기네 다우였네. 에이 이미지 똑같은 걸 또 갖고 왔네. 바보 같아. 나스닥 여기 있습니다. 찾았다. 자, 요건 1970년부터예요. 1970년부터 차트인데 지금 모습을 보시면 나스닥은 여기 고점이 굉장히 높죠. 굉장히 높고 고점을 야금야금 높여가고 있는 상태. 나스닥은 그나마 좀 나아 보이네요. 다우나 S&P보다는 이 고점 높였을 때가 바로 2000년대 뭐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IT 버블 때예요. 이게 IT 버블 때 그때 저렇게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되고 미국이 그 부채가 14조 3천억 달러나 돼요. 미국의 부채가 14조 3천억 달러고 미국 국채 발행 1540억 달러 정도 있다 그랬는데 이 미국 국채는 누가 갖고 있는가? 미국은 미국 국민하고 기업이 3조 6천억 달러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바로 중국이에요. 일본. 그 다음에 영국. 그쵸? 미국 국민하고 기업이 3조 6천억. 미국 정부가 갖고 있는 것도 있어요. 미국 정부는 1조 6천억. 그러면은 14조 3천억 부채 중에서 3조 6천억과 1조 6천억이면 5조 2천억이에요. 더불어 사회보장 기금으로 2조 7천억. 기타 정부 기금으로 1조 9천억. 거의 대부분이 미국 정부가 갖고 있습니다. 미국의 부채는 거의 대부분이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크게 우려스럽지는 않다란 얘기지만 어쨌든 재정 긴축을 해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재정 긴축을 해야만 되는 상황 참고를 하시고 단기적으로는 다음 주는 아래 하방 월화수 중에 이탈하는지 보시고 상방으로는 1930일을 넘어서는지 보세요. 그리고 9월 이번 달 이벤트가 굉장히 많고 그 분수령은 다음 주 이번 주가 아닌 다음 주에 그 FOMC와 더불어서 주시를 해서 보셔야 될 것 같다란 얘기입니다. 국채 입찰도 있고 미국 국채 입찰 빼먹으면 안 돼요. 빼먹으시면 안 돼요. 상방 한마디 조금 더 남았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만약에 월요일이 됐든 화요일이 됐든 하방으로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1850을 깨트리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1850 밑으로 내려오지 않을 것이다. 제가 맥시멈으로 미니멈이라 그래야 되나? 저 밑으로 내려오지 않을 것이다. 이탈을 하더라도 다시 대반등이 나와서 1960을 테스트를 한 번 더 해야 돼요. 자리상으로 그렇고 파동상으로도 그렇고 테스트를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연말 대선 결과 나오고 제가 보는 견해로는 큰 파동상, 대파동상, 슈퍼사이클상이라든지
모든 파동상 지금 오파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 이후로 좀 많이 좀 내려오지 않을까 요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측은 예측은 하되 단정은 짓지 말자 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요. 여러분들 오랜만에 왔으니까 종목 상담을 또 해드려야죠. 종목을 봐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함부로 풋풋풋 하면 안 돼. 나름대로 자신 있는 분들은요, 이 안에서도 충분히 먹을 수 있어요. 이 안에서도 충분히 먹을 수 있어요. 자신 없는 분들은 그냥 뭐 그 구경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구경하는 것. 뭐 대세 상승을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는 대세 상승 아니다라고 물론 단정 짓지 말자 그러는데 저는 심리적으로 단정이 돼 버렸어. 대세 상승 아니다예요. 제가 보는 견해는 아닙니다. 할 수가 없어요. 글로벌 경기가 이렇게 나빠진 상태에서는 할 수가 없다. 게다가 글로벌 경기가 살아나도 우리나라 경기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중국을 주시해서 봐야 되는데 중국이 지금 2100을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2100을 회복을 못하고 있다. 전혀. 그래서 2100을 올라타고 안착을 한다면은 기대를 해볼 만하지만 중국 역시 정권이 바뀌기 때문에 함부로 부양책을 쓰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은. 그래 그렇게 보시고 참 메르켈이 중국을 방문을 해서 유로존에 대한 어떤 도움을 요청을 했었단 말이에요. 국채를 계속해서 지속적인 매입을 요청을 했는데 원자바오는 매입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조건이 있다 그랬죠. 조건. 어떤 조건? 위기 국가들이 자구책을 꾸준히 마련을 하고 이행을 시킨다는 조건. 그렇지 않으면 소용없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중국이 유럽의 국채를 매입을 해준다면은 그만큼 미국의 국채에서는 소홀해진다. 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유럽 쪽 국채를 사준다면 미국 쪽 국채를 사줄 여력은 줄어든다예요. 그렇게 같이 보셔야 됩니다. 다음 주는 요 목요일 금요일 저점 이탈한다면은 1850에서 여유있게 보는 거예요. 1880 요 사이까지 저는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위로는 요거를 뚫고 올라간다면은 1931을 뚫고 올라간다면은 여기 고점 테스트 한번 할 거다. 그래서 쌍봉을 맞고 내려오는지 돌파를 하는지 그건 그때 가서 결정을 하면 돼요. 그때 가서. 자, 녹화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